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4년 전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손녀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외도 상대와 도망쳤다는 소문만 남긴 채 그런데 오늘 낡은 병원 복도에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손녀를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손녀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분의 깊은 사연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우진, 71. 한때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아들을 잃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4년 전 그날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서연과 5살 손녀 하윤이. 장례식장 어디에도 그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형님, 하윤이 엄마한테 연락은 되십니까? 동생 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수십 통의 전화를 했지만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 가봤어? 네, 가봤는데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짐도 대부분 사라지고 그 순간 정우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쳤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 리가. 하지만 다른 설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되던 날 민준의 친구 재혁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형이 저한테 맡긴 건데요. 봉투 안에는 민준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이와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 컸습니다. 사업 실패 후 술에 의지했고 서연이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만약 제가 없어진다면 서연이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편지를 읽으며 정우진은 몰랐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기울어진 것, 부부 사이에 금이 간 것, 모두 자신이 모르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는 늘 바빴고 아들의 삶에 무관심했습니다. 재혁아, 그 애가 다른 남자라도 있었나? 재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형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하윤이 엄마를 봤는데요. 낯선 남자랑 차에 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말했는데 형이 막 화를 내면서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그날 밤 정우진은 술을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던 그가 소주병을 비웠습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했고 아들의 죽음 후 남자와 도망쳤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동생이 서연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형님, 민준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봤는데요.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쓰였다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휴대폰도 해지됐고요. 그 여자가 정말 도망친 거로군. 그런데 형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전혀 안 남아 있어요. 형님이 민준이 명의로 넣어두신 적금이며 보험금까지 전부 인출됐더라고요. 뭐?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마 그 돈 들고 남자랑 도망친 것 같습니다. 정우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채 일주일도 안 돼서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고 돈까지 챙겨서 남자와 도망쳤다니. 그것도 5살짜리 손녀까지 데리고 그 여자를 반드시 찾아서 하윤이라도 데려와야 해. 하지만 서연의 행적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은 며느리 서연을 향한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밤마다 손녀 하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9살이 되었을 아이. 그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아내 혜숙은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손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병을 얻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정우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서연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요. 우리가 그 애한테 잘못한 것도 있어요. 무슨 소리요? 우리가 뭘 잘못했소? 민준이가 힘들 때 우리가 몰랐잖아요. 서연이도 혼자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정우진은 아내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고 도망친 며느리를, 손녀를 데리고 사라진 그 여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혼자 남은 집은 너무 넓고 적막했습니다. 정우진은 봉사활동에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양로원, 고아원, 무료급식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나마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어느 날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배식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자의 옷은 낡았고 아이는 깡말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정우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서연이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윤이도 배를 골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어. 3천만 원이나 가져갔는데. 게다가 남자와 함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날 밤 정우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급식소에서 본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하윤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정우진은 다시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4년 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 찾아보고 싶으신 겁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찾아줘요.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소. 사장님, 4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단서가 있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하윤이 엄마와 관련된 없소?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봐 주시오. 손녀만이라도 찾고 싶소. 탐정은 한숨을 쉬며 의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당뇨 수치를 확인하고 정형외과에서 무릎 검사도 받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1층 로비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재활의학과 쪽 복도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목마르다. 정우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녹음해둔 영상으로 수없이 들었던 그 목소리, 손녀 하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휠체어에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아이. 흰 지팡이를 든 아이. 서연, 하윤이. 숨이 막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4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와 손녀.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손녀 하윤이는 흰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물통을 꺼내 하윤이에게 건네려는 순간 시선이 정우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윤이가 놀라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우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연의 양다리는 가늘게 말라 있었고 하윤이의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4년 전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하윤아. 할아버지란다. 정우진은 무릎을 꿇고 손녀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4년 전 통통했던 볼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가 보이니?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할아버지라고 했으니까 할아버지인 거 알아요. 저, 눈이 안 보여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우진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였니? 4년 전부터요. 엄마도 그때부터 걷지 못해요. 정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어? 4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왜 연락 한 통 없었어? 죄송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죄송하다고? 그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야? 정우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환자분들이 놀라시니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정우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살아? 근처 작은 고시원에. 집은 없습니다. 돈은 3천만 원이나 가져갔으면서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 썼습니다. 하윤이 치료비랑 생활비로. 치료비? 네. 사고 후에 하윤이 수술하고 재활치료 받느라 제 수술비도 전부 다 썼습니다. 정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 그리고 외도는? 목격했다던 그 남자는? 일단 나를 따라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 아버님, 저희는 거부할 권리 없어. 4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보낼 것 같아?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진은 휠체어를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윤이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차에 타는 것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서연의 다리는 완전히 마비된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이렇게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차는 정우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연과 하윤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윤이는 지팡이로 조심스럽게 주변을 탐색하며 소파까지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차근차근 설명해봐. 정우진이 물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신 후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돌아가신 그날 밤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이에게 들리지 않도록 작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려고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어요. 하윤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그때 맞은편에서 트럭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깜빡 졸았나 봐요.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정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정신을 차렸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척추가 손상돼서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고. 하윤이는 뒤통수를 심하게 다쳐서 시신경이 손상됐다고.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정우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민준 오빠 장례식 때 연락 못한 것도 찾아뵙지 못한 것도 아버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았어요. 이미 오빠랑 사이가 안 좋다는 것도 아셨을 테고 제가 외도했다는 소문도 들으셨을 거예요. 정우진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재혁 씨가 오빠한테 말했잖아요. 저랑 남자가 차에 타는 걸 봤다고. 그게... 아버님, 그 남자는 제 남동생이에요. 순간 정우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제 동생 서준이요. 제가 그날 동생 차를 빌렸어요. 제 차가 고장나서 동생이 차를 가져다 줬던 거예요. 그런데 재혁 씨가 그걸 보고 그럼 왜 그걸 말하지 않았어? 민준이한테도 나한테도 말했어요. 오빠한테 말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술 먹고 와서 소리만 지르고 그날 밤에 오빠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돌아가시고 제 몸이 이렇게 되고 하윤이가 앞을 못 보게 되고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았어요. 제가 그날 차를 빌리지 않았으면 재혁 씨가 오해하지 않았을 테고 오빠가 화내지 않았을 테고 사고도 안 났을 텐데. 정우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4년 동안 품었던 증오와 오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왜 연락을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서연은 고개를 들어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에도 못 간 며느리를 아버님이 용서하실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 때문에 손녀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차라리 저희가 없는 게 아버님께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한테 물어나 봤어?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화났어요? 정우진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긴장한 표정으로 할아버지가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란다, 하윤아. 할아버지는 화난 게 아니야. 그럼 우리랑 같이 있어줄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정우진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우진은 서연과 하윤이를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아니,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떠나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객실 2개를 정리해주고 냉장고를 음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우진은 서연이 살아온 4년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서 깨어난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다시는 걷지 못하며 딸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갈 곳이 없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친정은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눈치가 보였어요. 동생 서준이한테 신세를 질 수도 없었고요. 동생도 결혼 준비하느라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그럼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어떻게 연락드려요? 며느리가 남편 장례식에도 안 나타나고 손녀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서연은 민준 명의의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하윤이의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거의 다 썼습니다. 남은 돈으로 작은 고시원을 얻고 생활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죽을까 생각했어요. 하윤이랑 함께. 서연의 고백에 정우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를 보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최소한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은 휠체어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 온라인 상담원, 번역일,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윤이 특수학교 보내는 비용도 마련해야 했고 재활치료도 계속 받아야 했어요. 돈이 계속 필요했어요. 그녀의 손등에는 바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혈액을 판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우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헌혈, 아니 혈장 기증이요. 한 달에 2번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돈이 됐어요. 내가 대체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정우진은 서연의 팔을 봤습니다.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며 딸을 지켜왔습니다. 하윤이는 모르지? 네. 아이한테는 엄마가 집에서 일한다고만 했어요. 하윤이는 착해요. 불평 한 번 안 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그때 하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팡이로 벽을 더듬으며 조심조심 걸어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응, 알았어. 할아버지가 밥 해주신대. 정우진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면서 자신이 품었던 증오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윤이는 서툴지만 스스로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밥알을 흘리고
국을 쏟기도 했지만 혼자 힘으로 먹으려 애썼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이의 대답에 정우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겨우 9살인 아이가 이렇게 씩씩할 수 있다니. 식사 후 정우진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야? 계획이요?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야? 아니면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갈 생각이야?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여기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폐가 되잖아요. 폐? 폐는 무슨? 이 큰 집에 나 혼자 사는데 무슨 폐가 돼? 하지만 서연아, 정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를 오해했어. 4년 동안 너를 증오하고 원망했어. 외도했다고, 도망쳤다고, 돈을 가로챘다고. 하지만 전부 내 착각이었어. 미안하다. 아버님,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나와 내 아들이 너한테 잘못했지. 민준이가 힘들 때 우리가 몰랐고, 내가 외로울 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어.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너희들을 돌보게 해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년 동안 혼자 버텨온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우진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하윤이의 방에는 점자책과 촉각, 장난감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정우진은 서연과 하윤이의 병원 진료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서연아, 미국의 척추 재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다고 하더라.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때? 아버님, 그런 치료는 너무 비싸요. 괜찮습니다. 비용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윤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진은 시각장애 전문가를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아이의 일상생활 능력을 키우고 점자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하윤이가 새로 생긴 점자책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동화책이란다. 할아버지가 읽어줄 수도 있고 하윤이가 혼자 읽을 수도 있어. 우와, 정말요? 아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우진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 우석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형님, 요즘 하윤이 엄마랑 하윤이가 여기 산다면서요? 그래. 무슨 문제라도? 우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게 4년 전 일을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좀 무슨 소리야? 그때 일은 오해였어. 서연이는 외도하지 않았어. 그래도 형님, 장례식에 안 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돈도 다 가져갔고. 우석아. 정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연이는 사고를 당했어. 민준이가 죽은 그날 밤에 척추가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됐고 하윤이는 앞을 못 보게 됐어. 그런 상황에서 장례식에 올 수 있었겠어? 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요? 그건 여러 이유가 있었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나는 내 며느리와 손녀를 돌볼 거야. 내가 반대해도 소용없어. 우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저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형님 건강만 챙기세요. 그날 밤 정우진은 서연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와 하윤이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어. 아버님 무슨 말씀을. 호적에 올리고 재산도 정리할 거야. 하윤이는 내 유일한 손녀고 너는 내 며느리야. 당연한 일 아니겠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진은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4년 동안 쌓인 고통이 안도감과 함께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사망 당시 경찰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던 중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민준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독사고를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 마신 술의 양과 사고 시각, 그리고 사고 장소가 묘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당시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아, 그 사건. 기억나시죠?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때 블랙박스 영상은 확인했습니까? 블랙박스요? 차가 심하게 파손돼서 블랙박스도 같이 망가졌어요. 혹시 다른 차의 블랙박스는요? 경찰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아, 맞다. 당시 뒤따라오던 차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차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놨었죠. 잠깐만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민준의 차가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다른 차 한 대가 끼어들며 민준의 차를 밀어냈습니다. 민준의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끼어들기 사고로 봤습니다. 민준 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 반응이 느렸던 것으로. 아니, 이건 명백한 과실이지 않습니까? 이 차량은 추적했습니까? 그게 번호판이 잘 안 보여서요. 그리고 민준 씨 차량에서 음주가 검출되는 바람에 단독사고로 종결됐습니다. 정우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 음주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는 사설 탐정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이 영상을 분석해서 차량을 찾아주시오. 탐정은 일주일 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차량 주인을 찾았습니다. 강민호라는 사람인데요. 4년 전 민준 씨 회사 부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정우진은 민준의 회사 관련 서류를 뒤져봤습니다. 강민호. 그 이름은 민준의 사업 실패와 관련된 배임 혐의로 언급된 인물이었습니다. 더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민호는 민준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민준이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사고를 위장해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날 밤 민준이가 술을 마신 것도. 네, 조사 결과 강민호가 민준 씨를 만나서 술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것을 확인한 후 뒤쫓아가서. 정우진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 사건 이후 해외로 도피했고 현재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횡령한 돈으로 외국에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장님,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야겠지. 당장 준비하시오. 하지만 그날 밤 정우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서연에게 말해야 할까? 민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것을. 그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결국 정우진은 서연을 불렀습니다.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모든 것을 듣고 난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오빠는 살해당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리고 그 강민호라는 사람이 경찰이 찾고 있어. 반드시 잡아서 처벌받게 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정우진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민호는 인터폴의 협조로 결국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준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면서 서연과 하윤이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 그리고 민준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빠 묘소에 다녀왔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특별히 제작한 전동 휠체어 덕분에 그녀는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를 했어?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했어요. 오빠를 오해했던 것도 용서해달라고. 민준이는 이해할 거야. 그 아이도 자기 잘못이 컸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4년 전과는 다른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림? 하윤이가 어떻게 촉각으로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특별한 종이 주셔서 그릴 수 있어요. 그래. 무슨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나. 정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죠? 그럼 당연하지. 영원히요? 영원이란다. 하윤이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이는 세상을 볼 수 없지만 사랑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우진은 서연에게 서류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언장이야. 내 재산 정리한 거야. 아버님,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하윤이 앞으로 평생 치료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신탁도 설정해 뒀어. 아버님. 그리고 내 명의로 이 집 지분도 넣어뒀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너와 하윤이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울먹였습니다. 아버님,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하지만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하윤이를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첨단 음성 안내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유명 맹학교와 연계한 교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윤아, 할아버지가 선물 하나 줄까? 무슨 선물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란다. 거기는 하윤이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대. 정말요? 그럼 엄마도 같이 가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 치료도 그곳에서 받을 거야.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그건 너무. 이미 다 준비했어. 거절은 받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서연은 정우진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제 인생에서 아버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마워. 너와 하윤이가 내 삶에 다시 의미를 줬으니. 2년 후 정우진은 인천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는 서연과 하윤이를 마중 나온 것입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전동 휠체어를 탄 서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흰 지팡이를 짚고 걷는 하윤이. 아이는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윤이가 정우진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정우진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 다녀왔니? 네. 할아버지, 저 점자책도 읽을 수 있고요. 컴퓨터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 정말 대단한걸. 서연도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버님,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재활 치료를 계속 받으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정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하윤이를 위해 새로 마련한 점자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하윤이 선물이야.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했잖니. 하윤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서툰 음이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정우진의 귓가에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아내를, 손녀를, 그리고 미래를. 하지만 지금 그의 삶은 다시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와 손녀가 있고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오해와 증오로 시작했지만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진 이야기. 혈육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우진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민준아. 정우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내 가족 잘 지킬게. 약속한다. 어둠 속에서 미소 지으며 정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하윤이와 함께 공원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에게 가을 바람 소리를 들려주고 낙엽 밟는 소리를 느끼게 해주려고 합니다.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있는 것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해가 증오가 되고 그 증오가 다시 이해와 사랑으로 바뀌는 과정. 우리는 때때로 진실을 보지 못한 채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고 귀 기울여 들으려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함께하는 시간과 나누는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정우진과 서연 그리고 하윤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진짜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음을 여는 시간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